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2600 넘었고요. 코스닥도 780선 위 지나가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 포인트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IBK투자증권 박근형 부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웃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따져볼 부분이 좀 많아서요. 전략의 변경까지 필요한 건지 챙겨볼 부분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1위이고요. 내일 드디어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가 됩니다. 여태까지 참 잘 나왔었는데 이제 또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미 나타나고 있죠. 자, 59,500원 오늘 오전장에 다시 한번 오만전자 만나게 했다가요. 현재 구간 64,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칫 여기서 또 투심이 훼손되면 5만 원 또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지금 보시는 대로 점점 고점 탄력도를 높여가면서요. 4% 넘게 올라섰고요. 18만 원 위로 우뚝 올라서면서 18만 1,600원 장중 고점 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희비가 교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아무래도 내일 이벤트가 있는 삼성전자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참 기다렸을 이벤트일까요? 기다리지도 않았을까요? 일단 내일 당연히 3분기 실적은 좀 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낮아진 눈높이를 반영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현재 6만 원 초 그리고 혹은 5만 원 후반단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낮아진 예측대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때가 예측대로 나왔네? 그러면 반발 매수라든지 반등의 시점이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역발상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현재 주가에서는 그냥 대기가 나아요? 아니면 매수도 걸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세요? 네, 저는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좀 반영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수급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 미국계와 영국계를 중심으로 수급이 작년 11월부터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서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수출입 동향과 이제 외국계 수급 동향을 보시면 특히나 외국계 수급 동향에서 주력적으로 들어오고 있던 미국계와 영국계가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HTS 켜서 보시면 그냥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팔고 있는 게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같이 동일하게 매도가 많이 나왔을 때 이 얘기는 즉슨 바스켓으로 많이 던졌다라는 거고 하이닉스와의 수급이 반대가 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월 20일 정도부터는 수급이 이제 돌려가면서 지금 누적으로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4,300억 들어와 있거든요. 요때가 이제 엔비디아에서의 뭐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또 이제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까지 이렇게 뒷받침이 되면서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삼성전자만의 문제로만 보시기에는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우리나라와 인도 쪽에서는 수급이 이탈이 되고 있고 중국이나 뭐 일본 기타 부분은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지수 자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자체의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뭔가 뒤집을 만큼 뭐 엄청나게 좋게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서 좀 좋은 기조가 나올 것이고 안 좋은 건 당연히 안 좋게 반영이 될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조금은 더디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사실 때 이게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거치로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 차곡차곡 모아가신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기대감은 굉장히 좀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단이 둔화가 되는 것은 경기 침체를 기반으로 사실 스토리 라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었던 비농업 고용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26만 4천 건이 나왔죠. 예상치보다 한 8만, 9만 엄청나게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과 전전달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한 9만 6천 정도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실업률도 줄어들고 고용도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빅컷에 대한 스토리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수요 전망치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사실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적이 잘 나와서 놀랬고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발표하면서 뭐야 이거 뭐 있나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삼성전자가 최신판 HBM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까지 너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PBR 수준이 지금 1.18배 수준인데 역사적 저점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이 정말 그렇게도 안 사야 되는 구간일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 랠리까지 좀 본다라고 한다면 지수단에서 상승이 나오면 삼성전자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상승을 노리는 관점이 아니라 여유 있게 지금은 당연히 봐야 한다. 질문을 드렸을 땐 삼성전자가 하락권이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시는 동안 양전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와 함께 외국인이 현재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로 급격하게 포지션이 확 강세가 되었다라는 점까지 같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양전을 함께 바라봤고 모아가는 구간으로서 당연히 봐야 한다라는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장중 고점 잘 지나갑니다. 4.82% 올라서면서 18만 2,500원.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확실히 HBM 강점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자, 박근영 부장님, 사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즉슨 3분기의 DS 부문, 그러니까 메모리 단에 있어서요. 이 말은즉슨 결국에는 확실히 승자가 SK하이닉스 쪽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가의 반영을 계속해서 시킬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인데요. 비매수자, 그러니까 매수 대기자에게도 그리고 보유자에게도 SK하이닉스는 그러면 걱정 없는 건가요? 흐름으로서는 이미 그 반도체 메모리 부분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긴 지가 꽤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HBM을 함으로써 디램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이 이미 삼성전자를 추월한 게 꽤 됐거든요. 예. 최근에. 그래서 전자 내부로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삼성전자의 수장이 사실은 지금 기술 바탕으로 이렇게 쭉 캐리어를 쌓아왔던 분이 아니고 이 세무 쪽으로 이렇게 회계 쪽을 담당하던 분이 아마 지금 대표이사로 돼 계시기 때문에 뭐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뭐 이렇게 수익성이나 어떤 OP, 마진율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부분, 뭐 인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건드리는 파운드리 사업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건드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기술적인 향상에 의해서 HBM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늦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뭐 어느 정도 빠질 자리는 좀 많이 없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만 답답한 시절은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폭이 상반기에 좀 어느 정도 굉장히 급박하게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디램과 낸드 가격이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을 잘하면서 독점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있으니까 디램 사업부의 OP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8단이 들어갔다는 말은 있지만 8단 부분이 H20 등의 중국향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향 부분들도 지금 중국이 뭐 자국의 AI 반도체를 써라. 그렇게 되면 H20을 좀 수출하는 것이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HBM 8단, HBM3 8단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볼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그러면 HBM을 많이 못 넣는 상태에서 그러면 일반적인 레거시 디램이나 낸드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가격이 다시 빠지는 모습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가 또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뭐 살 수 있다면 비중 확대 분명히 맞지만 하이닉스 대비 지금은 좀 처지는 탑픽으로 되기가 조금 어려운 국면을 접어들기 때문에 12단, HBM3 12단이 됐든 HBM4가 됐든 그때 어떤 모멘텀을 잡지 못하면 여전히 좀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블랙웰 신제품이 4분기부터 본격화되면서 아마 좀 빠른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12월엔 받을 걸로 보고 있고 일반적인 대중적인 커스텀 HBM 블랙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것이다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은 숫자가 4분기부터 1분기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좋아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연동해서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추종적으로 굉장히 좀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하이닉스 쪽이 좀 더 삼성전자보다는 좀 유리한 주가 흐름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뭐 내가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너무 무서워서 팔아야 되나? 그런 자리는 분명히 아닐 것 같고 나는 꼭 삼성전자를 사야 돼라고 생각하신다면 비중 확대 가격은 맞으나 단기적인 흐름은 좀 답답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희 반도체 얘기하는 동안 반도체가 급등 시세를 좀 보였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구간에 있어서 내일 대기하고 있는 속에서 반도체 관심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챙겨봤습니다.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당연히 매도의 실익은 없다 쪽으로 그리고 천천히 여유 있게 관심 권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위로 넘어가 볼게요. 자, 테슬라 4680 배터리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서 로보택시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10월은 확실히 테슬라가 또 끌어갈 수 있는 것인지 기대감이 또 나타나는데요. 오늘 LG 엔솔이요. 이 얘기 나오면서 42만 6천 원 선 오늘 고점 나왔고 현재 42만 원 그 부분 지지 여부 받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하창원 본부장님. 일단 테슬라가 4680 얘기한다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를 넣었다라고 하는 이 뉴스 자체가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들썩이게 하는 건지 어느 정도 파급력으로 함께 보세요. 지금 이게 캐즘을 종식시킬 기대감까지다라고 우리는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로 연속성이 나오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상승에는 확실히 좀 트리거 요인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좀 쏠리기 시작을 했고요. 7월 달부터 이제 누적적인 부분에서 7월, 8월 달, 뭐 9월 초까지는 2차 전지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가장 많이 쏠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다시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좀 이런 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중심 안에는 테슬라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3분기 인도량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막판에 기대치가 너무 많이 높아져서 48만 대까지 높아지다 보니 46만 대 나온 것이 조금 뭐 예상치보단 덜 나왔어 이렇게 예상을 하긴 했지만 이게 1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한 3, 4만 대 이상 많이 나온 부분이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출하량 자체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Q단이 좀 좋아지고 있네 라는 시각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유럽 지역에서의 Q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 지역에서 2차 전지 쪽 특히나 이제 전기차 쪽의 판매량을 좀 많이 당기게 됐었던 요인이 독일에서의 보조금을 진행을 했었던 건데 그 이제 유럽 지역에서 보조금이 또 독일에서 끊긴 이후부터 Q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독일 쪽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좀 Q가 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의 FSD를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번에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도 2만 달러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테슬라가 자꾸 가격 인하를 할까? 저는 Q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마진은 어디서 땡길 건데? FSD 소프트웨어에서 땡기는 거죠. 그래서 구독 경제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GPT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가격을 높인다라고 하고 있고 쉽게 좀 이해를 해보자면 저는 그 복사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기기 자체는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잉크로 하면은 기기가 엄청 싸죠. 하지만 잉크 값이 기기 값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처럼 계속 활용할 때 결국엔 프린터 기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잉크 팔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FSD를 판매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ESS 장치와 위성이라든지 그런 연계 AI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테슬라의 주가 자체도 130불까지 빠졌다가 거의 이제 270불까지 올랐다 또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기조 자체는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에서 그 대회에 어느 정도까지 오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FSD에 대한 이런 확장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흐름으로만 진행이 되더라도 저는 Q단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4680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쏠리는 거는 또 CATL의 화재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반복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들이 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우호적입니다. 반도체 올라올 때 일부 살짝 주춤거리는 부분도 나타나긴 하지만 지금 견조하게 플러스권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 Q단에서의 테슬라의 이런 확장 전략을 우리는 그 이면을 잘 읽어봐야 한다라는 점에서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호적인데 박근영 부장님 진짜 또 궁금한 건 사실 이겁니다. 4680 앞으로 만들 거다, LG 엔솔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잘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원통형 배터리, 2차 전지에 정말 그런 4대 단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뭐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까지 같이 가요. 뭐 전구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화재 있었을 때 나타났었던 종목군들까지 일제히 올라갑니다. 지금 주도주인데 테마성 종목군에도 시세가 붙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테마 관련 화재는 오늘 장중에 국내에서 또 배터리 화재, 폐배터리 공장 화재 이슈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화재 관련 테마주도 같이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해외 쪽에서 리튬 관련된 뭐 비인수권, M&A 건이 또 불거지면서 리튬 관련주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뉴스가 좀 많이 출시된 그런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Q, 그러니까 물량의 수요가 어느 정도 느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특히 이제 유럽 연합이 이번 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고 45.3% 관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전해지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좀 유리해지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도 중국산이 유럽 쪽에 좀 들어가는 것이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반사이익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유럽 쪽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이 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4680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대량 생산 들어간다 보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테슬라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양산에 대한 물량이 거의 다 발주가 확정되기 때문에 약간의 뭐 물량의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생산 일정 자체는 확정이 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뭐 테슬라도 보면은 지금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 분명하고요. 유럽 쪽이 너무 힘들고 미국 쪽도 조금 성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유럽 쪽의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독일 전기차 부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메이크업을 해주기 바라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유럽 쪽에서 주지 못하면은 미국 쪽의 수요를 어느 정도 잠식시키면서 유럽 쪽이 다 깎아먹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아무튼 그 추가적인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재만지작거리면서 하반기 이후에 지금 보조금을 어느 정도 이제 낼 것으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주가들이 바닥에서 30-40%씩 대부분 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오늘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최근에 반도체 쪽을 팔면서 외국인들이 다소 조금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 유입이 외국인 좀 들어왔다는 점도 수급적인 요인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연속성에 대한 것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냐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미 주가들이 지금 현재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많이 빠져 있지만 아직도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 디레이팅 부분이 아직까지 좀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요 부분도 지금 GM이 됐든 포드가 됐든 올해 연간 계획에 대해서 하향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가이던스가 지금은 반영이 안 된 추정치들 대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들을 조금은 연간 하향 조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도 아마 실적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는 셀 업체가 LG 엔솔 그리고 양극재 업체 중에 포스코 퓨처엠이 시장의 컨센보다는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연속적인 것보다는 일단 급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하면서 조금은 눌림목이 있겠고, 그런 눌림목 이후에 내년을 바라보고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이 만약에 또 발표가 된다면 그러면 내년을 바라보고 지금 주가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다시 변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황 자체로서는 3, 4분기 실적에서 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올 때가 기회가 될 수 있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자로 2차 전지는 정리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살펴봤고요. 3위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수출 확대 기대감, 바로 방산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중동 전쟁 관련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우리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도 속보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속에서 방위산업 관련주 움직입니다. 코츠테크놀로지 8%대, LIG 넥스원과 같은 이렇게 큰 종목군,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요. 플러스권 강하게 나타납니다. 현대 로템은 1년 내 최고가고요. 또 LIG 넥스원은 아까 전에 리포트에서도 살펴보셨다시피 원년을 맞이했다. 외연 확장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보이는데요. 4%대 강세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중동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위산업주들이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주단 얘기하면서 나타났었는데 지금 방산 빅4에 이렇게 중동 이슈가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하창한 본부장님, 일단 이 전쟁 긴장감이 이런 군비 경쟁에 있어서도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센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센티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적으로는 당연히 좀 영향을 주고 있죠. 좀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좀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하는 이슈이다 보니까 요게 특정 산업군에 엄청나게 쓰였다 이렇게 표현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지금 이제 방위 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중동발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사실상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연관성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 지역도 빠르게 좀 다변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지금 52주 신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도 주가 추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좀 좋은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수주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속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방위 산업에 대한 리포트들 좀 읽어보시면 우리나라가 기술력도 뛰어나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속도 부분, 그리고 기한 부분에서 우리나라만큼 잘 맞추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수요가 나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속도 부분에선 차이가 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주에 대한 우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사일 같은 부분에서도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항공 쪽은 또 이제 한 15% 정도 싸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주 잔고가 좀 튼튼한 상황이고 추가적인 굵직한 이런 수주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은이나 수출입은행에서 이런 한도도 이제 풀리고 있고 나머지 계류 중인 두 개가 다 오케이가 된다면 더 확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방산 쪽은 나쁠 게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청,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로봇, 로템 같은 경우는 철도, 이렇게 각각의 또 산업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까지 붙어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런 빅3, 빅4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조선 쪽과도 같이 엮일 수가 있는데 물론 오늘 그 조선조 같은 경우는 조선사 1, 2들 합병, 이제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 또 파업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잠수정이라든지 군함 관련된 이벤트들도 사실 26년도, 27년도까지 호주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육해공 전부 다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어서 방위산업 쪽에 대한 산업이 워낙 좋은 상황이고, 이게 또 넘버로 찍히고 수주로 깔리다 보니까 계속적인 좀 좋은 기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방사는 납기 맛집이다. 그러니까 잘 맞춰주고 그리고 기술력 또한 풍부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본업 플러스 알파까지 잘하니까요. 그러면 박근용 부장님, 사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다 좋고 다 좋다면 우리는 대체 뭘 봐야 하는 거고 어떤 모멘텀에 좀 더 강조를 해서 봐야 하는 건가, 이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지금은 봐야 돼요? 다 높다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깔리는데요. 네, 실제 계약 관련된 가시성이 높은 종목은 LIG 넥스원과 현대 로템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LIG 넥슨은 9월 20일 날 뭐 이라크 국방부와 3조 7천억 뭐 천공2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수요 잔고도 뭐 2023년 매출의 10배 수준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천공2가 수출이 되면은 수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까지 동반 또 향유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류로 또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일단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주에 대한 가시성을 본다면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 로템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 현대 로템은 지금 K2 전차 2차 계약이 하반기에 아마 연말쯤에 가시성이 좀 높게 이야기 점쳐지고 있어서 오늘 좀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거 나올 때까지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로템은 지금 11월 달 MSCI 수급 관련해서 아마 편입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된다면 11월 편입 전까지 또 기관 외국인들이 미리 또 선침해를 할 수가 있어서 LIG 넥스원과 더불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잘 안 빠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신고가 내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매수 기회가 오히려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전히 이런 부분들 방산 쪽은 좀 해봐야 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계 쪽이나 이런 쪽에 뭐 조선 쪽 관련된 부분들도 주가 빠지면 이 기계 방산 쪽이 좀 맞물려서 조선이 빠지면 또 수급들이 방산 쪽으로 좀 넘어가는 수급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좀 주춤할 때 방산이 좀 움직이는 모습도 역시나 있다는 점도 역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산 수주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 이란 뭐 이스라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지금은 이번 주말 사이에 또 이렇게 지지율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또 트럼프 후보의 또 지지율이 올라간 걸로 또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나토 쪽에 자주국방 관련된 국방비 지출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유럽 쪽에서 역시 나토 쪽이 GDP 대비 2% 정도의 국방비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부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출을 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간다는 점도 여전히 트럼프 당선에 대한 변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변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본업 좋은데 여기에 수급적 특이성까지 모아본다면 빅4 중에 현대로템, LIG 넥스원 쪽으로 조금 더 꼬집어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5위 열어보겠습니다. 아, 참 궁금한 영역이에요. 게임 그리고 콘텐츠 저희 종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드디어 저점을 만든 걸까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NC소프트가 지금 보시다시피 7%대 강세, 시프트업도 위에 보이네요. 13%대 강세로 올라서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의미를 찾아볼까요? 일단 우리 하 본부장님. 바닥권에서 고개를 참 들었습니다.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TL 글로벌 버전의 순항 덕분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이 딱 중요한 구간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단기 모멘텀 뿐이다라는 뷰도 있어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이 궁금해요. 네, 이거는 좀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NC 소프트 게임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뭐, 벽돌 하나 정도는 제가 보탬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과거와는 상당히 좀 게임을 하는 플레이들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MMORPG가 중심으로 NC 소프트들은 게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세대는 그러니까 이제 뭐 8090 세대 정도까지는 많이 했지만 그 위로는 정말 많이 했고요. 했지만 그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이런 사이클이 다르고 이 과금 제도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나 NC 게임들은 과금 유도가 엄청나게 강해서 유저들과 상당히 좀 트러블들이 꽤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연속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물론 TL이라는 거는 좀 이제 리니지 시리즈로 해서 뭐 글로벌적으로 쟁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괜찮은 흐름으로 갈 텐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 그리고 게임주들은 항상 일매출이 튀기더라도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우하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게임의 자유도는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증권가에서는 조금 제한된 상승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밸류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좀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유저들이 이제 요즘에 그래서 콘솔이 상당히 좀 많이 주목을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제 돌고 돌아 복고풍으로 MMORPG 쪽에 대한 관심도가 확 살아나고 거기에 대한 유저가 늘어난다면 NC소프트는 당연히 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은 제한될 확률이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좀 뭐 특정한 박스권 상단 뭐 이 정도로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잘 알 하창한 본부장님께서도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박스 내의 플레이성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코멘트 주셨고, 그러면 이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박근영 부장님, 참 기관이 줄곳에서 담았었던 시프트업 언제 움직이나 했더니 오늘 갑니다. 13.35% 강세. 이게 안간 게임주가 가는 날이기 때문에 시프트업이 움직인다고 보세요? 아니면 내부적인 호재가 있는 걸까요? 집중할 만한?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시프트업 관련된 이슈가 지금 불거진 것은 오늘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의 강세가 같이 조금은 많이 예. 이제 눌려있던 쪽으로 조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오늘 뭐 추정으로 보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다소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이는 모습도 보이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게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눌려있던 부분들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신장 모멘텀들이 일부 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무겁다던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TL과 관련된 지표, 그러니까 동접 지표가 33만 명까지 나오면서 다소 조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지금 아마존 게임즈 같은 경우에 스팀 지표가 상당히 고강도 마케팅에 의해서 좀 반짝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아직은 좀 있고요. 좀 더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낮은 벤치마킹이나 트래픽 급감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라고 지금 TL 같은 경우는 보고 있기 때문에 NC 같은 경우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펄어비스나 넷마블 모두 지금 PC나 콘솔 신작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스타 시즌 신작 기대감이 재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스타 시즌 이후에는 지금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다소 좀 그냥 트레이딩 정도로 하자, 이 정도의 단기적인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크랩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조이 같은 경우에 스팀 지표가 긍정적이어서 여전히 뭐 크랩톤이 뭐 탑픽으로 좀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들이 여전히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반기 내년에 대한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풍성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을 좀 높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 모습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IP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최근에서는 우리가 MMORPG보다는 새로운 어떤 플랫폼의 스팀에서 어떻게 실적을 내는 거냐,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많이 바뀐 쪽으로 가잖아요. 캐주얼 모바일 게임 쪽으로 MMORPG가 아닌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지금 장기적으로 트래픽 유지를 할 수 있는 게임이 뭐냐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 반짝하다가 주가들이 올라가다 또 제자리 걸으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유의하시면서 보시고요. 과거 대비 또 게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현금에 대한 부분들, 이슈들이 아마 유저들이 많이 조금은 실망하면서 빠져나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거처럼 연속적으로 아주 많은 과금들을 계속 유저들이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의 게임주의 흐름은 조금 지금으로선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뭔가 새로운 변곡점이 뭐가 나타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시프트업은 워낙 시장에서 뭐 캐주얼 게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새로운 장르에 대한 부분들 IP를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많이 빠진 이후에 좀 급반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더 큰 변곡 트리거를 기다려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박근형 부장,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